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동법 김민표입니다. 지금 시각이 월요일 아침 7시 10분인데요. 오늘은 노동조합법 전체를 개관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강의는 아니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노동법 조합법 전체에 대한 어떤 개관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노조법 제1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보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노조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단결권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들만의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죠. 근데 노동조합법은 특별히 이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2조 제4호에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특별히 이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제7조를 한번 봐보세요. 7조를 보면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그래서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3항을 보시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노조법은 특별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그렇죠? 이 단결권을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고, 특별히 제7조에 의해서 이러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또 조정, 중재 같은 행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고, 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오직 노동조합만이, 이 법에 의해서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자, 다시 제1조를 가보세요. 자, 헌법 제 33조가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을 통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죠. 그럼 이러한 노동조합은 뭘 할 수 있냐면, 다시 제1조를 보시면 바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33조를 보시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노조법도 이 근로자가 단결권을 행사해서 만든 노동조합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헌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그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조법 제1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헌법의 표현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하기 위한 권리가 뭘까요? 단체 교섭권입니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체 교섭권이죠. 노조법도 역시 제1조에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은 결국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노조법도 마찬가지로 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에 대해서 어디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나요? 당연히 규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디 있냐면 제3장, 그렇죠.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이라는 편에서 이거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법 제29조를 보시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29조 제1항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동조합을 위해서도 교섭을 할 수 있고 조합원을 위해서도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이러한 교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요? 30조를 보시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30조에서 성실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그 보장을 노조법은 제1조에서 이어받아서 우리 노조법도 역시 헌법의 이러한 노동 3권의 이념을 또 노동 3권의 보장을 그대로 구체화시키는 법이다 라는 거를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래서 노동조합이란 제도를 만들고 또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일어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단체 교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단체 교섭을 통해서 탄생되는 단체 협약에 대해서 당연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법을 학습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단결권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그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인 노동조합, 특히 노동조합법이 만들어낸 이 노동조합이라는 제도에서 그러면 노조법이 말하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모든 근로자의 단결체가 노동조합일 수는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 노조법이 예정하고 있는 그 노동조합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렇죠?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렇죠? 효과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권리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요건은 무엇일까요? 노동조합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단체 교섭편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다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쟁점, 헌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 교섭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1조에도 보시면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면, 또 노조법 제1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사용자 측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단체 교섭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범위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 교섭이냐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예를 들면은 노동입법을 개정하라. 이거를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체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무엇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특히 단체 교섭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그렇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영사항. 그렇죠. 뭐 사업을 통폐합한다든지, 또는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자, 이런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결정.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정리해고를 결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해고라는 것이 수반되겠죠. 그러면 인력이 감축이 되고, 그러면 해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동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단체 교섭의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러한 경영사항이 과연 단체 교섭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사항들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용자한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역시 경영상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러한 권리들이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것들이 조합원의 그 근로조건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건 되게 실무에서 많은 그 충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노조법에서는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근로자들의 그 집단적 단결권, 그렇죠?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단체로 노조법은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제2조 제4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만 하면서 가, 나, 다, 라, 마, 목 해가지고 이런 것에 해당해서는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뭘 하겠냐면 제10조를 보시면 설립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조에 보시면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들을 또 열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자 4호에 있는 그 적극적 요건, 소위 말하는 적극적 요건, 다만 가부터 마모까지의 소극적 요건, 자 요것들을 충족해야 되고, 즉 소극적 요건은 갖춰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적극적 요건은 적극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지만 소극적 요건은 거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갖추고 설립 신고를 해서 그쵸?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제 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노동조합이 되면 자, 어떤 노동조합은 뭘 하게 되나요? 단체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체 교섭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29조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하게 된다. 그래.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제 30조 신이 성실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30조. 그죠? 그런데
그러면 단체 교섭의 대상, 무엇을 가지고 단체 교섭을 할 것인가? 그 단체 교섭의 대상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컨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 아니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것도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합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등등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법에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쵸? 이 단체 교섭에 관련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단체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 탄생되냐면 당연히 뭐가 탄생될까요? 단체 협약이 만들어지겠죠. 단체 협약이 성립되겠죠. 그래서 노조법은 그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1조를 보시면 단체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고 해서 단체 협약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단체 협약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경제 사회 상황에 어떤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단체 협약이 될 테니까 너무 길어지게 되면 따라서 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을 법으로 제한해 놓고 있죠. 32조를 보시면 단체 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체 협약에 그 유효기간 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2년이다. 이항에 해놓고 있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동조합법이 그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하는 것을 예정해 놓고 있고 그 단체 교섭은 누가 하게 되냐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하도록 29조 1항에서 해놓고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30조에 따른 성실 교섭을 통해서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그다음에 서명 난이 되어 있는 이 요건을 갖춘 단체 협약이 작성이 되면 노조법은 가장 중요한 33조를 제도와 33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도 없는 것이고 노조법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이 만들어지면 그 단체 협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법규범적인 효력을 그 계약에 즉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라는 사인, 국가도 아니고 그쵸? 그냥 일반인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계약에 불과한데 이 단체 협약에 아주 특수한 효력을 노조법이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한다. 라는 것을 33조 제1항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에 이렇게 강력한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단체 협약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쵸? 계약에 불과한데 그 계약에 위반하는 개별 근로계약도 무효가 되고 심지어 취업규칙도 무효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단체 협약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상위의 뭐예요? 법원, 오늘 배웠죠. 그 법원이라고 상위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노조법은 이렇게 33조에서 특별하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계약에 이런 특별한 효력을 부여했을까요? 그쵸? 그럼 제1조를 한번 목적을 다시 봐보세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또 아래 보시면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고 산업평화의 유지.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방안,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방안은 뭘까요? 사용자와 노동조합사에 체결된 사적인 계약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취업규칙보다 훨씬 더 상위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그 사업장에서의 가장 최고의 일종의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추도록 해줌으로써 누구의 위상을 사실은 높여주게 되는 걸까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보다도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단체 협약이 더 높은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반사적으로 보시면 노동조합의 지위를, 그렇죠, 굉장히 보호해주게 되는 것이죠. 한편 또 어떤 그 실익도 있을까요? 제1조에서 말하고 있는 산업평화가 유지되겠죠.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에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규범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업장이 향후 그 단체별 유효기간 2년 동안에는 어떤 분쟁과 그 쟁행이 없이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행적 효력이라는 것이죠. 즉, 그 단체 협약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보다 상위 효력에 있다. 이게 강행적 효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조에 이게 그냥 있다고 해서 넘기지 마시고, 도대체 왜 단체 협약이 이렇게 강행적 효력을 부여했을까? 왜 단체 협약이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더 상위에 있는 효력을 부여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단결체죠. 그러면 그 취업규칙 판례가 말한 대로 근로자들은 서로 단결했을 때만이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가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단체 협약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조합원 각자와 개별 근로계약을 맺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개별 근로계약이 단체 협약과 상관없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노동조합에 애써서 그 단결체인 노동조합에 애써서 단체 협약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각각 개별 조합원과 접촉해서 새로운 근로조건을 만들어내면 그럼 노동조합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노동조합이란 결국 궁극의 근로자는 단결했을 때만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33조 제1항에서 규범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보다 상위에 있는 법규범이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그거는 무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또 2항에서 보시면 근로계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 부분은 뭐가 적용된다고요? 보충적으로 들어간다, 흡수된다고요? 단체협약, 그렇죠.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기준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1항은 강행적 효력, 무효로 만드는 효력. 2항은 없거나 무효일 때 보충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단체협약이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보충적 효력. 그래서 이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3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규범적 효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33조 1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퀴즈! 이 규범적 효력을 이 발휘되는 것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누구만인가요? 조합원입니다. 그렇죠. 예. 단체 협약을 본래적 적용을 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에 한해서만 이런 규범적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조합원이 아니고 비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요?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겠죠. 취업규칙에. 그렇죠. 단체 협약은 조합원에 대한 것입니다. 조합원에 대한 것. 네. 됐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 제1조 다시 가보세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체 행동권이라는 말이 딱 눈에 띄네요. 그럼 이제 단결권은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도 뭔지 알겠습니다. 단체 행동권은 뭔가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렇죠. 제2조 제6호가 말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쟁의행위. 그렇죠? 쟁의권이에요. 쟁의권.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단체 행동권이죠. 이거는 왜 보장이 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단체를 형성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이 탄생되죠. 이거가 가장 아주 순리적인 흐름인데 문제는 사용자든 노동조합이든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서로 맞아요. 30조에서 성실하게 교섭해서 이제 단체별 체결하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용자도 노동조합의 측의 주장이 과다하다고 요구된다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될 수 있겠죠. 처음부터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교섭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교섭이 결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섭이 결렬되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파는 쪽과 사는 쪽에서 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교섭이 결렬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노조법이나 헌법은 일반 그런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자, 노동조합, 즉 근로자 측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보통 일반의 집을 사고 파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교섭이 결렬되면, 협상이 결렬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체 협약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는 근로자 측한테 아주 막강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게 쟁의권입니다. 즉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쟁의행위의 대표적인 건 파업이잖아요. 그러면 파업은 도대체 뭐를 파업을 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렇죠. 일을 하다가 그냥 일을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 제공을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업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운전하시는 노동자다 그러면 버스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죠. 빵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면 빵 만드는 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 회사는 수입이 없어질 것이고 빵 만드는 회사는 마찬가지로 생산 물건이 사라지니까 팔 물건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영업소 직원들도 파업을 했다 그러면 그 빵을 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어떤 압력을 받게 되나요? 경제적인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권리를 노동조합법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결국 사용자로 하여금 뭐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단체 협약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러면 헌법 제33조가 분명히 노동 3권으로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파업권을. 그럼 노조법은 어떨까요? 당연히 파업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노조법 제4장 쟁의행위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37조를 보시면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38조를 보시면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도부의 책임에 대해서 그렇죠? 39조를 보시면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신문상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있고 그렇죠? 41조를 보시면 쟁의행위를 할 때 제3만 투표를 거치도록 그건 쟁의행위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노조법은 헌법에서 말하는 단결권은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단체 교섭권은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이라는 제3장을 통해서
더군다나 그 단체 협약에 뭐를 부여함으로써 33조에 의한 규범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그 근로조건 향상을 보호해주고 있고, 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될 때 근로자 측한테 무엇을 줌으로써 단체 행동권인 파업권을 줌으로써 제4장에서 쟁의행위라고 해서 그걸 천명하고 있죠. 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또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노조법이라는 것은 결국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무엇이 노동조합이냐, 그거죠. 그러면 노동조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노동조합이 갖춰졌다면 누가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단체 교섭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단체 교섭을 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에 관한 것도 단체 교섭이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사용자의 경영상에 대한 것이 단체 교섭이 된다면 어떤 문제 발생해요? 그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결국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유로. 그렇죠.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은 그 쟁의행위에 대해서 모든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쟁의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쟁의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제공 의무를 정지하는 거잖아요. 빵을 만드는 걸 정지하고, 버스를 만드는 걸 정지하고, 그렇죠. 업무 기획서 내는 것을 정지하고, 순찰을 나가는 걸 정지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피해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쟁의행위를 정말 그 노동조합법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은 제3조 보세요. 제3조를 빨리 펴보세요. 제3조 빨리 펴셔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놨잖아요. 보세요.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쟁의행위, 기타 행위로서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노조법 제1조,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무슨 행위?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조와 4조를 통해서 민사면책, 형사면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 더 제일 중요한 건 쟁의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3조, 4조를 통해 형사, 민사 면책이 되어 있는데, 쟁의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는 뭐예요? 3조, 4조가 적용되기 위한 쟁의행위는 어떠한 쟁의행위가 됩니까? 정당한 쟁의행위여야 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정당한 쟁의행위. 그렇죠? 무엇이 정당한 쟁의행위냐?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쟁의행위에 대해서 배울 때 쟁의행위의 무엇에서 그렇게 강조드렸습니까? 쟁의행위의 무엇? 쟁의행위의 정당성. 그렇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 그래서 무엇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판례를 말씀드렸잖아요. 판례가 중요하다고. 판례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일 것. 그렇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일 것.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 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시작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판례가 말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입니다. 즉, 그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그 단체 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단체 행동권, 즉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쟁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용자의 재산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어쨌든 쟁의권을 보장함에 동시에 어떤 한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한계가 뭐예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죠. 예. 그래서 정당한 쟁의행위만이 뭐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민사, 형사, 면책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노조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없죠. 예.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체 면에서, 목적의 면에서, 그 시기의 면에서, 그 수단과 방법의 면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쟁의행위만이 정당한 것이다. 그렇죠? 아무튼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통해서 사용자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당연히 단체 교섭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체결하고 싶지 않고 노조의 그 압력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헌법에는 없지만 노조법이 인정한 제도가 뭐예요? 그렇죠. 직장 폐쇄죠. 직장 폐쇄. 사용자는 직장 폐쇄를 통해서 노조의 그 압력적 행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직장 폐쇄의 법적 효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근로자는 파업을 통해서 근로 제공을 정지했습니다.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그렇죠. 사용자에게 임금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됐죠? 그러니까 결국 노조법은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장 세세한 판례나 뭐 그런 가장 세세한 조문들에 일단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1조 목적에서 말한 대로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노조법이니까 노조법은 당연하게 그 단결권에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되려면 제4호가 규정하는 적극적 요건, 소극 요건을 갖추고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를 갖춰라. 그래서 그렇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노동조합은 조정 같은 그 중재 조정한 서비스 신청할 수 있고 부당노동에 구제 신청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등등 또 뭐 조세 면제 혜택도 있고 법인격도 취득할 수 있고 아무튼 등등 예. 그러한 노동조합이 되면 그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단체 교섭은 제29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하게 된다. 그리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단체 협약은 33조에 의해서 규범적 효력에는 아주 독특한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 교섭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제4장이 말하는 쟁의행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물론 사용자는 그 압력이 너무 심하다 느껴지면 제46조에 의해서 직장 폐쇄를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쵸? 예. 전반적으로 바로 노조법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하고 그 단체 교섭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체 교섭을 실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근로자 측에 쟁의권을 부여해주고 있고 단체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규율을 규정한 법이 노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노조법을 학습하시면 항상 노동조합이 되려면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지? 이걸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한다는데 누가 하는 것이지? 단체 교섭의 당사자, 담당자. 그렇죠. 그러면 그 단체 교섭하는 대표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사전에 너 맘대로 그 단체 협약에 사인하지 말고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인준투표제의 문제. 그러면 경영사항도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단체 교섭 대상의 문제. 그렇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 협약이 되려면 아주 엄격한 형식 요건이 필요하죠.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쵸? 그 단체 협약은
거기다 규범적 효력을 부여한다. 무엇이 규범적 효력이지? 강행적 효력은 무엇이지? 보충적 효력은 무엇이지? 이런 거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편, 노조 대표자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 그렇죠.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죠.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노동조합이 전보다 훨씬 더 불리한 그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쟁점이 되는 거죠. 실제 실무에서 발생했던 사안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쟁의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것이니까 당연히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자,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면처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의문이 발생하잖아요. 무엇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그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에 없기 때문에 판례가 해주고 있다. 그러면 판례가 말하는 정당한 쟁의에서의 정당함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 거니까. 그쵸.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죠. 그런 것의 의문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조법은 항상 단결권인 노동조합,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하고, 그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의 압력 수단으로 쟁의행위가 인정이 되고, 바로 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중심으로 규율되는 법이 노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큰 뼈대는 그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실 때, 그렇구나. 헌법에서 말하는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노동조합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노동조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체 교섭과 관련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하는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만든 단체 협약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개혁과 달리 어떤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가? 왜 부여했는가? 그 다음에 쟁의행위는 왜 필요했는가?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무엇인가? 이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음성 파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주제들을 정해서, 가령 조직강제, 예를 들면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성력, 지역적 구성력, 실효 후의 근로조건의 관계, 등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지부분의 찬반 투표의 문제,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십시오. 안녕.